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의 김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입니까? 네, 교수님. 오늘 주제를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예. 교수님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교수님은 추위를 많이 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더위를 많이 타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단연코 더위를 많이 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 주제가 교수님께 정말 좀 흥미롭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이 6월 첫째 주 수요일이에요. 이제 보통 6월은 계절상으로 이제 여름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름이 오기 전에 앞서서 이미 더위가 좀 먼저 왔습니다. 예.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미 30도를 좀 육박하는 더위가 이미 찾아왔는데 이렇게 더위가 사실상 이제 봄에 해당되는 계절에 이렇게 오는 이유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바로 기후이기 때문이죠. 예. 2024년 8월에요. 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여름철 폭염 일수를 그보다 20년 전인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록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무려 폭염 일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폭염은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를 말하고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폭염 일수는 며칠이었고, 그리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폭염 일수는 며칠이었나요?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21일 정도, 평균 21일 정도였고요. 예.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평균 51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35도씨 이상인 기간이 최근 들어서는 한 달이 넘었네요. 그렇죠. 한 달 반이 넘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하고 거의 한 3주가량을 좀 폭염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록이니까 예. 과거의 기록인 거죠. 그렇네요. 앞으로는 뭐 폭염이 2달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매년 지구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다 이런 또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저는 안 그래도 더위도 많이 타는데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진짜 깜깜하고요. 얼마 전에 봤던 영화도 봤더니 진짜 그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햇빛 있는 데는 나가면 아예 타는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맞습니다. 대신 애완동물을 케어하는 그런 로봇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어컨만 주구장창 틀면 당장은 쾌적하지만 이게 지구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는 복사 냉각 기술을 이용해서 예.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열을 배출해서 좀 차갑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좀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재료 자체의 성질을 활용해서 열을 방출해 냉각이 이루어지는 수동 복사 냉각 연구가 현재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수동 복사 냉각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건축 자재부터 옷감 연구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건축부터 한번 여쭤보면 열을 막는 건축 자재다. 쉽게 말해서 집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 같은데 이 좋은 기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이건 2024년 7월에요. 중국의 스촨대 화학과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이었어요. 이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서 에어로겔 벽돌을 우리가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 에어로겔 벽돌은 기존 벽돌보다 훨씬 가볍고 에너지를 반사하는 반사율이 높아서 햇빛을 잘 튕겨내는 그런 벽돌입니다. 예. 이 에어로겔은요, 원래도 좀 많이 사용되는 재료예요. 이게 부피의 90% 이상이 공기층으로 이루어진 다공성 물질인데요. 다공성 물질이라고 함은 그 내부에 미세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미 에어로겔은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내부의 미세한 구멍이 열의 전달, 열의 이동을 방해해서 예. 열 전달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들으셨을 때는 아니 에어로겔 이미 있는 재료인데다가 열 전달이 원래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스찬대 연구팀은 뭘 만든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에어로겔을 만드는 재료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예. 스찬대 연구팀은요. 젤라틴이랑 DNA로 에어로겔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에어로겔이 반사율이 100%가 넘는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죠. 반사율이 100%가 넘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뭐가 들어왔을 때 전부 다 반사하면 100%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100%를 넘는다.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상하게 들리시는 게 맞습니다. 반사율이라는 거는요, 교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물체가 들어오는 빛을 얼마나 잘 튕겨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햇빛을 100 정도 들어왔다고 했을 때 어떤 물질이 90 정도 햇빛을 튕겨냈다면 이 물질의 반사율은 90%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사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는데 예. 스찬대 연구팀은 반사율이 104%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광발광이라는 특성입니다. 예. 이게 광발광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빛을 받으면 그 에너지를 다시 빛으로 보내는 현상이에요. 예. 이 스찬대 연구팀이 개발한 젤라틴 DNA 에어로겔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면 이 흡수한 자외선을 가시광선 파장으로 바꿔서 내뿜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그 예. 파장을 측정하면 반사된 이 빛의 양이 입사량, 그러니까 들어온 양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가시광선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 들어왔던 것도 가시광선으로 다시 이렇게 나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총량은 그대로고요. 특정 파장대에서 반사율을 계산했을 때는 100%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반사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젤라틴과 DNA로 에어로겔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DNA를 사용한 겁니까? 연구팀은요. 식용 연어의 정액에서 DNA를 추출해서 썼다고 해요. 예. 많고 많은 DNA가 있는데 왜 하필 연어의 정액이었는지 궁금해서 예. 제가 한국화학연구원의 김현 연구원님께 이걸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이 연어 정액이 식용으로 이제 연어가 굉장히 많이 유통되잖아요. 그 연어의 부산물로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서 재료 소재 연구에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참고로 연어 한 마리당 10ml에서 15ml 정도의 정액을 좀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연구팀이 이렇게 추출한 DNA로 에어로겔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연구팀은 연어 정액에서 추출한 DNA와 젤라틴을 1대4 비율로 섞습니다. 젤라틴을 4, 연어 정액 DNA는 1 비율인 거죠. 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섞은 재료를 잘 녹여요. 이렇게 액체화시키는 건데 그 다음에 벽돌 모양의 틀에 이 재료를 부어서 급속 냉동을 시키고요. 마지막으로는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재료가 그 전까지 머금고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다공성 구조의 에어로겔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젤라틴 DNA 에어로겔이 벽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수소 결합이라는 성질 덕분입니다. 예. 이 수소 결합이라는 거는요. 수소 원자가 옆에 뭐 산소나 질소처럼 전기를 이렇게 세게 끌어당기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서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네. 이 힘이 뭐 자석의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처럼 정말 꽉 붙는 그 정도의 힘은 아닌데요. 이 수소 결합으로도 물질을 좀 안정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어서 물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질이죠. 그리고 이 힘을 활용하면요. 젤라틴 DNA 벽돌을 별도 이제 접착제 없이도 물을 그 사이사이에 묻혀가지고 붙이기만 해도 벽돌과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어붙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스찬대 연구팀이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기 위해서 이 에어로겔 벽돌로 실제 건물을 좀 지어본 다음에 네. 그 건물이 얼마나 열을 잘 반사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연구는 이제 북위 30도에 위치하고 습도가 좀 높은 편인 중국 청두시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 에어로겔을 여성 주먹 크기의 어떤 형태로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쌓아 올린 다음에 내부 온도를 좀 측정해 본 거죠. 예. 이 실험에서 에어로겔 벽돌 평균의 복사 냉각 효과는 5.7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햇빛이 쨍쨍한 한낮에는 냉각 효과가 무려 16도 정도였었고요. 그 얘기는 16도가 더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태양 아래에서 일반 벽돌로 지은 구조물과 비교했을 때 에어로겔 벽돌로 만든 구조물 내부가 최대 16도 낮았다는 뜻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에어컨이나 냉방장치 없이도 실내를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셈인 거죠. 또 연구팀은 낮이랑 밤에 이렇게 나눠서도 연구를 좀 진행을 했는데 예. 밤에는 냉각 수준이 한 1.6도 정도였지만 낮에는 복사 냉각 효과가 3.5도에서 15.1도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굉장히 좀 일시적일 수는 있더라도 15도에서 16도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야, 진짜 놀라운데요. 일반적인 벽돌로 지은 건축물에 비해서 물론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16도나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에어로겔 벽돌 바로 건축 현장에 활용하면 지구 대기도 이제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좀 당장 활용하면 너무 좋겠지만요. 좀 걸리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 젤라틴 DNA 에어로겔이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예. 이 젤라틴이 단백질의 일종이라서요. 물에 계속 노출되면 생분해가 시작됩니다.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점점 벽돌이 녹는 거죠. 예. 그리고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이런 미생물에 접촉을 해도 이 에어로겔의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또 단점도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기존 건축물에 이 에어로겔 벽돌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이 현재 좀 추가적으로 연구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연구는요, 좀 에어로겔 벽돌보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미국 시카고대 플리츠커 분자공학 대학원 연구팀이 2024년 6월에 우리가 도시 열섬의 열기를 막을 수 있는 천을 개발했다면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새로운 직무를 발표한 겁니다. 예. 이 천은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동시에 적외선 형태로 내부의 열을 방출해서요, 반사율도 높고 열 방사율도 높은 그런 일석이조의 기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단순히 바깥의 열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는 열을 빼주는 거, 이런 표현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 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천은 총 3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층마다 좀 사용한 소재가 각각 반사율도 높이고 방사율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한번 예. 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바깥의 층, 그러니까 가장 위의 층은요, 폴리메틸 페펜 나노 마이크로 섬유층입니다. 예. 이 나노 마이크로 구조는요, 이미 복사 냉각에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연구팀은 여기에다가 플라스틱 고분자 소재인 폴리메틸 페펜을 활용해서 방사율도 높였습니다. 이거는 고분자가 적외선 에너지의 방출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중간층은 은나노 와이어층인데요. 이 나노라는 단위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10억분의 1미터라는 게 좀 감을 잡기 좀 어려운 숫자죠. 예. 참고로 우리 머리카락의 이 굵기는 보통 10만 나노미터인데요. 예. 은나노 와이어는 이 재료는 직경이 몇 나노미터 수준입니다. 10 나노미터 이하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늘고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길이는 좀 긴 그런 구조체인데 예. 이 은나노 와이어가 밖에서 들어오는 적외선을 반사해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도시에는 이 낮 동안 태양열을 흡수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건물들은 물론 차량이나 뭐 난방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산업 활동에서 많은 열이 좀 방출되는데 예. 이 모든 열이 적외선 형태의 복사로 반환돼서 방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연구팀이 이 논문에서 일반적인 뭐 무더위를 막는 게 아니고 도시 열섬의 열기를 막는 옷감을 개발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적외선 방출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에 닿는 마지막 가장 안쪽 층은요. 비교적 흔한 소재죠. 울로 만들었는데요. 네. 울은 습기를 좀 잘 흡수하고 방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기성 있는 소재가 체온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시카고대에서 만든 이 새로운 천은 뭐 한 3중 3겹으로 돼 있어서 방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다층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는 것 같은데 이 스찬대 연구팀처럼 이 시카고대 연구팀도 이 천의 어떤 효과를 실질적으로 실험한 연구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연구팀은 좀 뜨겁기로 유명한 미국 애리조나주의 태양 아래서 천의 성능을 직접 실험을 해왔습니다. 예. 저는 애리조나주에 가본 적은 없는데 애리조나주에서 가장 더운 도시는 여름철 최고 기온이 40도에서 41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사실 저는 좀 감이 안 오는 더위인데 한국에서 좀 가장 덥다라고 좀 많이 이야기하는 대구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철 최고 기온 온도가 36.8도였으니까 애리조나가 정말 얼마나 덥고 그렇네요. 그런 뜨거운 곳인지 좀 상상이 되실 예. 겁니다. 연구팀은 그 무더위 아래에서요. 열 전달이 잘 되는 간이 건축물을 만들고 그 위에 3가지 직물을 올렸어요. 한 가지는 자신들이 개발한 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웃도어용 스포츠 원단을 올리고 시중에 예. 이제 판매되는 그런 원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단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네. 그러고 그 건축물 내부의 온도를 좀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 결과 3겹의 이 자신들이 개발한 천은 아웃도어용 스포츠 원단과 비교했을 때는 2.3도, 비단과 비교했을 때는 8.9도나 그 내부 온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게 입어야 되는 천이니까요. 천을 피부에 접촉시킨 다음에 사람의 체온을 재서 직접 또 비교를 하는 것도 해봤는데요. 네. 일반 면으로 만든 직물을 올렸을 때보다 이 새로 개발한 천 아래에서 사람의 체온이 1.8도 낮았다고 합니다. 예. 그냥 들었을 때는 1.8도 정도 차이가 굉장히 미미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신소재 연구자들이 말하기로는 피부에서 1.8도 낮추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열이 나고 컨디션이 달라지듯이 또 외부 활동을 오래 할 경우에 이 1.8도 차이는 열사병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 연구가 사이언스에 좀 게재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네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앞서 소개해 주셨던 벽돌도 그렇고 지금 말씀 주신 천도 그렇고 뭔가를 더 차갑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인 것 같아서 기후변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복사냉각은요.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어요. 오늘 설명드린 새로운 소재 개발한 것, 새로운 소재를 계속 개발해 오고 있는 것 말고도 네. 건물의 옥상을 흰색으로 칠하는 것만으로도 지붕의 반사율을 높여서 에어컨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예. 이 주장은 199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제12대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스티브 추 전 장관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스티븐 추 전 장관은 지붕을 하얀색으로 칠하고 도로를 또 연한색으로 칠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가 11년 동안 도로 운행을 중지하는 것, 하지 않는 것과 맞먹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흰색의 반사율이 보통 70% 정도라서요. 실제로 지붕 색을 좀 하얀색으로 칠하는 것만으로도 이 건물의 내부 온도를 평균 2도에서 4도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떠오르는 어떤 지역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리스 흰색 산토리니. 맞습니다, 교수님. 이 그리스 산토리니 섬이 하얀 건물과 좀 파란 바다로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이 원래 근데 산토리니 섬이 이렇게 건물을 하얀색으로 칠한 거는 뭐 기후 위기 때문, 뭐 냉방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예.
1930년에 이 그리스에서 콜레라가 되게 유행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흰 색깔 석회를 건물 외벽에 바르면 그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석회를 칠했던 게 시작이었는데 현재 에게해의 강렬한 태양빛을 반사시키는데 흰색 외벽이 효과가 있어서 현재 좀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얻고 있죠. 우리나라도요 위성 사진을 찍으면 천장이 전부 다 녹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 방수포 맞습니다. 때문이잖아요. 방수 페인트 때문이죠. 그럼 우리도 그냥 그 방수포를 약간 염색을 해서 흰색으로 쭉 칠해버리면 뭔가 열선도 맞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이런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산토리니 섬에 선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도 과학적인 좀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흰색 건물을 여름철 냉방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반대로 겨울철에는 난방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열 흡수가 감소하기 때문에요. 그렇네요. 뭐 산토리니 섬이야 겨울철에도 뭐 10도에서 15도 정도로 굉장히 온화한 기후 속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한국은 이제 중위도 지역은 여름이랑 겨울의 기온 차가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특히나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운 양상으로 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름만 걱정해서 이렇게 뭐 지붕을 흰색 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어요. 이거는 2024년 12월에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였는데요. 이 하버드대 연구팀은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거나 앞서 스티븐 추 전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도로를 밝은 색으로 깔면 반사율을 증가시켜서 해당 지역의 온도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인 거는 맞지만 이게 해당 지역의 근처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인접 지역의 대류 현상을 증가시켜서 그 지역에 구름의 형성과 강수량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기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뭐 원래 냉각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더 더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 연구팀은요,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어느 지역이 반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인접한 지역의 고통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면서 도시 내에 기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셨던 여러 기술들, 뭐 벽돌도 있고 천도 있고 색깔 칠하는 것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다 뭐 나름 유용한 대안이다 생각했는데 적용하려니까 복잡한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 이제 뭐 지구 기온이 몇 도 더 오르면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런 뭐 이슈들 보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제 대안이 없는 겁니까?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지난주였죠. 5월 28일에 WMO 세계 기상기후가요. 앞으로 5년 내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후위기의 마지노선 2도 상승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어도 1% 정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 2도 상승은요, 이 지구가 산업화 이전의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2도 정도 오르는 것을 현재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건데요. 이 2도가 마지노선인 이유는 2도 이상 올랐을 때 기후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기후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2도 마지노선이 뚫릴 수 있다라는 상황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고요. 이게 뭐 1% 정도 오른다는 게 좀 적은 거 아니냐, 뭐 되게 미미한 숫자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습니다. 보셨군요. 이 영화에서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막 미래를 막 엄청 살펴봐요. 그랬더니 1400만 605개의 미래 중에 단 하나의 미래에서 타노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미래를 향해서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현재는요. 지구에 100개의 미래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의 미래에서는 2030년이 오기 전에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 뚫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좀 기후위기의 한 가운데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이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현재 전 지구적인 과제잖아요. 예. 이 과제를 좀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좀 에너지 사용에 좀 새로운 전환이 현재 좀 필수적입니다. 네. 좀 그래서 부디 계속해서 이런 혁신적인 연구가 좀 계속 이어지고 그 결과가 우리 일상으로 좀 빠르게 들어와서요. 창의적인 좀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첫 술에 다 배부를 순 없죠. 이런 연구들이 결실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